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간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의 본사에 와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인텔은 주가가 하루에만 26% 폭락하고 1만 5천 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인텔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인텔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번에 유난히 크게 시장이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어떤 사건이 지금의 인텔의 몰락을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만든 5가지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1968년 실리콘밸리에서 페어차일드 반도체 출신의 고든 무어와 로버트 노이스 두 사람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 인텔의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가장 잘 만드는 제품이죠. 인텔은 1980년대 일본 디램 업체들의 공세에 밀려 디램 사업에서 철수하고 CPU에 올인합니다. 바로 1980년대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PC 시장에 사용되는 CPU를 만들기로 한 거죠. 즉, 인텔은 기존의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을 빠져나오고 새롭게 커져가는 시장에 진입한 덕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78년 8086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IBM 호환 컴퓨터들에 들어가기 시작한 이후 CPU는 인텔, OS는 윈도우라는 윈텔 조합이 자리 잡습니다. 이는 인텔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으로 만듭니다. 1982년 80286, 1986년 386, 1989년 486, 1993년 펜티엄.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졌고 인텔 반도체가 탑재된 PC들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인텔의 결정적인 패착은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대응을 못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2006년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폴 오텔리니 인텔 CEO를 찾아와 아이폰용 반도체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요. 오텔리니는 거절합니다. 아이폰이 만들어낼 시장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소한 결정은 그러나 인텔뿐 아니라 반도체 업계, 전자산업 전체의 역사를 바꿉니다. 첫 번째, 애플은 이 결정으로 인텔이 아닌 경쟁사인 ARM 설계 기반의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쓰게 됐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퀄컴의 스냅드래곤도 ARM 설계를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용 반도체는 ARM 설계가 기본이 됩니다. 인텔은 저전력 설계 반도체인 아톰을 내놓지만 처음부터 저전력으로 만들어진 ARM 설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두 번째, 애플은 점차 자신들의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 되는데요. 2014년부터 애플의 A8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게 된 대만 파운드리 TSMC는 애플 기기들의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애플과 협력으로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TSMC의 반도체 제조 능력은 인텔을 추월하게 되고 인텔의 경쟁업체인 AMD, 퀄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일 수 있었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됩니다. TSMC에서 생산된 경쟁사들의 제품에 인텔 반도체가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5년 인텔의 이 결정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분업화를 더 가속화시키게 되고 이것은 결국 인텔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인텔을 몰락시킨 가장 결정적 순간, 첫 번째인 이유입니다. 잘못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연쇄효과로 지금의 인텔을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인데요. 잘못 임명한 한 명의 CEO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앤디 그로브, 크레이그 바렛, 폴 오텔리니 3명의 CEO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약 25년간 인텔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전성기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폴 오텔리니 CEO도 인텔이 스마트폰 시장을 놓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이을 CEO의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요즘 가장 큰 욕을 먹고 있는 브라이언 크루자니크가 2013년 인텔의 CEO로 취임합니다. 숫자만 아는 재무 담당자가 인텔을 망쳤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크루자니크는 인텔에서 오래 일한 인텔맨이고 엔지니어였죠. 크루자니크 CEO가 한 잘못된 결정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의 가장 큰 잘못은 2016년 전체 직원의 11%인 1만 1000명의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것. 당시 인텔이 정리해고를 한 것은 PC 시장의 침체 때문이었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한 것이 정리해고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량 해고를 한 이후 애플의 신제품 출시는 계속 늦어졌습니다. 정리해고가 설계 및 공정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킨 것입니다. 인텔의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동안 경쟁자는 인텔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AMD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텔이 크루자니크를 CEO로 임명했을 때 AMD는 대만 출신의 리사수를 CEO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AMD는 파산 직전, 리사수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AMD를 추스르면서 2017년 CPU 라이젠을 출시했습니다. 인텔의 새로운 CPU 출시가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AMD는 인텔의 성능을 따라잡고 인텔의 CPU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인텔과 AMD 시장 점유율은 9대1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AMD가 25%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AMD의 상승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루자니크 CEO는 불명예스럽게 퇴임했습니다. 2018년 사내 불륜을 했다는 이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는 크루자니크 CEO와 당시 인텔의 문화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 크루자니크 CEO가 인텔의 CEO로 임명된 것을 지금의 인텔을 몰락시킨 두 번째로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텔은 2007년 스마트폰 시장을 놓쳤지만 새로운 시장을 또 놓치게 됩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시장이죠. 데이터 센터는 인텔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분야인데요. 2012년 딥러닝이 부상하면서 엔비디아 GPU가 중요한 반도체로 떠오르고 구글이 TPU를 직접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어 점유율을 얻어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인텔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빨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텔은 2016년 너바나라고 하는 AI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죠. 그리고 2019년에는 AI 가속기 가우디 반도체를 만드는 하바나 랩스도 인수합니다. 이외에도 2015년 알테라, 2016년 모비디우스까지 여러 AI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가속기 시장에서 인텔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AMD보다도 못하죠. 커다란 시장이 열리는 것을 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그 시장에 전력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인텔은 오히려 엉뚱한 시장에 뛰어듭니다. 바로 자율주행 차입니다. 2011년 모비라이를 153억 달러에 인수하고 상장 폐지시킵니다. 하지만 2022년 이를 다시 상장시키고 지금은 조금씩 지분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비라이를 인수하지 않고 그 돈으로 다른 쪽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인수를 하지 않고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2011년 인텔의 모비라이 인수를 지금의 인텔을 망하게 한 결정적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전략적 선택에 집중하지 못한 것,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일찍부터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텔은 2012년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러다가 2018년 이를 접습니다. 파운드리가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것과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투수로 인텔에 다시 돌아온 팻 겔싱어는 2021년 다시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합니다. 아예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하죠. 2012년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지금 2021년에 결정을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파운드리를 분산시키지 않았던 것은 지금도 인텔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경쟁사 AMD는 2009년 제조시설을 분산시켜서 글로벌 파운드리로 만듭니다. 초기에는 AMD의 CPU를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TSMC의 생산을 맡깁니다. 인텔보다 훨씬 뛰어난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긴 것은 AMD가 인텔을 추월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접었던 2018년을 지금의 인텔이 몰락하게 된 네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모비라이 인수, 2018년 파운드리 사업 철수 모두 브라이언 크루자니크 CEO 치하에서 벌어진 일이니 CEO 한 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인텔을 몰락시킨 마지막 다섯 번째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990년 ARM의 등장입니다. 인텔이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지금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한 이유, 바로 컴퓨터와 반도체가 인텔이 만든 아키텍처로 작동되기 때문이죠. 특히 인텔은 이런 아키텍처에 수많은 지적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1990년 영국에 등장한 한 기업은 인텔의 아키텍처인 CISC가 아닌 이를 간소화해서 전력 소모를 줄인 RISC라는 아키텍처를 내놓습니다. CISC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을 가진 ARM의 아키텍처는 크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전력 소모가 적은 ARM 아키텍처가 오히려 각광을 받게 됐고 애플과 퀄컴을 비롯한 기업들이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서 인텔은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텔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용 CPU 시장에서도 ARM 기반 CPU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아마존의 그라비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발트, 구글의 엑시온이 대표적입니다. 빅테크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에 인텔이 아닌 자체 CPU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도 ARM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결국 ARM이라는 대안의 존재가 지금의 인텔을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 시프트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텔은 ARM을 인수했어야 했을까요? 독점 문제 때문에 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사이지만 ARM 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인텔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인텔이 ARM 아키텍처로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만드는 다른 기업을 인수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봅니다. 인텔의 지금 주가는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배당을 중단하고 적자를 내고 있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력 사업인 PC와 서버에서 점유율을 유지해가면서 공정회사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TSMC보다 일찍 도입한 ASML의 첨단 EUV 장비로 경쟁사를 꺾어야 하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파운드리 고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애플, 퀄컴, 엔비디아,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인텔 파운드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은 길인데요. 과연 인텔은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